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점을 다니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텅 빈 요람, 우리 학교가 사라진대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제목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다루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현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 생각할 때 저희들한테 무겁게 와 닿는 숫자가 있습니다. 0.84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84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2.1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에 비교해 볼 때 0.84는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인구 감소 현상을 빚고 있지만 이처럼 0점대에 이르는 것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합계 출산율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다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출생아 수가 1년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0만 명도 안 돼서 27만 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인구 감소를 통계청에서는 당초 예상은 2029년대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연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늘어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에 우리나라는 자연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점을 다니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텅 빈 요람, 우리 학교가 사라진대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제목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인구 밀도가 내려가니까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기로 느끼는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측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과연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은 통상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합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가 0세부터 1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을 하게 되는 그 비율을 총 부양비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엔 지난해 총 부양비가 4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비생산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100명이 4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라면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0년에는 그 비가 80명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선진국의 주요 나라들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많은 나라들, 선진국들 다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비율이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과정에서도 주목해 봐야 될 두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입니다. 인구 감소 현상은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게 되면 좀처럼 반등하기 어려운데 두 나라는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반등을 하게 된 것은 이민율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아서 전체 프랑스의 출산율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의 배경에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돈을 퍼붓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들이 육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물론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도 출생아 수가 0명대에 가까이 이르른 2005년 우리 출산율이 1.09일 때 우리도 저출산 대책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180조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투여하며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돼서 2019년에는 0.94, 지난해에는 0.83명으로 이렇게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결혼 정령에 이른 미혼 남녀들의 인식은 어떨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정책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설문조사를 한 것에 보게 되면 출산인식에 있어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또 다른 3분의 1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약 5분의 1의 응답자는 결혼의 지연과 기피의식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이 생활하는 것이 삶이 버겁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힘든 최초에 나타나는 것이 현재 젊은이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실효성 없는 국가의 출산 정책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등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출산을 바라보는 인식과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국가주대 방식으로 인구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관련한 설문지를 보게 되면 삶의 질에 대한 관련 항목은 아주 적고 사회 경제적 구조적 항목 위주로 설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부터가 사회 경제적 구조적 항목을 물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책도 사회 경제적 구조적 항목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정책 시행의 타이밍의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2005년도에 학계 출산율이 0명대에 근접했을 때 저출산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통계청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계 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졌을 때, 우리로 보면 1984년도에 1.73명으로 떨어졌을 때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우선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리고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우선순위 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 목표라기보다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이 바로 그 정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더 이상 인구 증가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목적 자체로 인식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관점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관점이 매우 다양합니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경제 속에서 아이를 적게 낳고 키우는 것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또 행복감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측면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 전체를 모두 모아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느냐로 귀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삽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좋은 도시, 우리의 미래 도시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도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안전도시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환자 비율이 성인에 비해서 1.5배 넘습니다. 특히 취약전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은 31%로 전체 연령층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 정책에 앞서서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 앞서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 가능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전사고, 재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프티드 기법, CCTV,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도시의 안전을 훨씬 더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도시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생태도시, 문화도시 등 아이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편히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편히 맡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정책의 1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 공원, 체육시설 등 야외 공간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 키즈 카페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많이 보게 되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아직 아주 드뭅니다. 공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우리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 역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좋은 기업은 인재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판교에 있는 IT 기업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어떤 시설보다도 가장 좋은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정책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업에서 볼 때 젊은 직원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자기의 모든 창의성을 몰입을 해서 생산성 높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업으로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 어떻게든 살려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교육에 만족하는 분들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사회 구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서 돌입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보다 창의력이 중시되고 그리고 협업과 융합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육 암기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 혁신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언제 어디서나 교육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을 강화하는 일은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학습 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연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보고 싶은 것은 엄마 학교, 아빠 학교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자녀를 낳기를 결정을 하고 낳고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어떻고 부부간에 서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엄마 아빠 학교가 많고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준비하면서 조선시대의 사례를 하나 찾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세종 때에 있었던 노비 출산 휴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문제입니다.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 7일간 만에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 8년에 이르러서 세종이 매우 혁신적인 제도 변화를 시킵니다. 노비라도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 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는 출산 이후에 휴가만을 주는 것을 가지고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다시 휴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산모의 출산 휴가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산모를 돌볼 남편도 산모의 출산 이후 30일의 출산 휴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종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들이 570년 전에 있었던 세종이 생각했었던 인간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한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진지해지고 얼마나 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회가 가장 우선시되어서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법 제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를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확대하고 남편에까지 확대를 하는데 그 기간을 8년을 통해서 사례를 면밀히 관찰한 끝에 그 제도를 정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앞선 과학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모든 백성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배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과연 육아정책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우리의 시점이 세종의 마음과 더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역할, 우리는 도시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도시가 바로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